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의 신동호입니다. 높은 국정 지지율 속에 거침없이 개혁 질주를 하던 문재인 정부의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양새입니다. 장관 임명 후폭풍에 더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약간의 이상기류가 포착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조건 도와달라, 존중하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게 협치가 됩니까? 자유한국당과 야당의 원활한 협조는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임명 강행 이후에 전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아있는 인사청문 과정도 녹록치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네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제 인사 관련 얘기 논란을 나누기 전에 최근에 좀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는 문제죠. 탁현민 행정관에 관련된 얘기를 좀 언급은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당으로서 좀 아픈 대목이 그동안 이 여당의 손을 좀 많이 들어줬던 정의당에서도 탁현민 행정관은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당 내부에서도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박 의원님 얘기를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여기 안 나오고 싶었어요.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군요. 예. 개인 견해를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일단 탁현민 행정관이 썼다고 하는 그 책에서의 그 표현들 있잖아요. 이거를 보고 어느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아이고 괜찮네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거는 이제 진보 보수를 떠나서 민주당 혹은 뭐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떠나서 이건 좀 부적절한 거다라고들 다 상식적으로 인정할 거라고 봅니다. 탁 행정관은 책에서 그룹 성관계와 스와핑을 상상해봤다. 피임을 한 것도 상대 걱정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탁현민 씨에 대한 우리가 지금 분석의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의 성향이에요. 여성에 대한 성향이요. 근데 이걸 취중해서 남자들이 그냥 하는 발언 정도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거를 문자화시켜서 책으로 남긴다? 이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책 내용 제가 제 입으로 말을 옮길 수도 사실 없는 정도의 지금 표현들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분하고 이 탁현민 씨하고 문재인 대통령은요, 전국을 돌아다녀요. 북 콘서트 때문에. 그쵸? 그 다음에 히말라야 트레킹 할 때도 거의 한 달을 같이 지금 지내신 거 아니십니까? 그러면 이런 분을 옆에서 용인해 준다는 건 그러면 이게 혹시나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성향의 사람이 아니냐라고 우리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수도 있는 이 지점에서 제가 이게 뭐냐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의구심이요. 예. 이거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외곽에서 뭐 대통령의 이런 바깥에 이제 뭐 행사라든지 의전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있다면은 그게 뭐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청와대 들어가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참 이것도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행정관인데 겨우 그러냐? 이제 여권 일각에서 이러는데 제가 탁현민 행정관이 정확하게 급수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청와대 행정관은 2급에서부터 5급까지 있거든요. 예. 2급 선임 행정관은 고위공무원에 속합니다. 사실상 상당히 높죠. 이분이 제가 볼 때 4급, 5급은 아닌 것 같고 뭐 한 2급 내지 3급은 될 것 같은데 그럼 그게 낮은 자리는 아닌 거니까 책임 있는 자리는 맞는 것이고 이런 인사에게 국민의 혈세로 연 9천만 원이나 급여를 준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이며
국격 훼손이다. 제가 뭐 이분의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앞으로 만약에 버틸 때 계속 대통령 옆에 있다면 어떤 효과가 나올까 한번 짚어볼 수 있겠죠. 재기발랄한 뭐 이벤트들은 계속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예. 하지만은 어떤 성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그 뒤에는 한편 청와대 뭐 행정관은 하면서 모든 기사에 붙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분이 그냥 뭐 바깥의 전문가가 아니라 문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아까 제가 말한 한편 탁 행정관은 여기다 더 붙는 거죠. 문 대통령의 측근인 탁 행정관은 이랬었다. 이런 것을 과연 이제 5년 동안 지고 가는 게 맞느냐? 가치 판단을 떠나가지고 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로 봤을 때 저는 좀 불리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 탁현민 씨의 이력을 쭉 보면 뭐 73년생인데 성공회대를 나와서 사회학과를 나왔고 참여연대에서 99년부터 3년간 이제 일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유명해진 게 나는 꼼수다 팟캐스트 이제 연출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저는 좀 재성박덕한 측면도 있다. 굉장히 재주가 뛰어나나 좀 덕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건데 또 심각한 대목이 뭐냐 하면 이른바 이제 우파 정권 10년 동안에 이른바 진보적 가치를 가졌다는 사람들이 선과 가치를 독점한 스탠스에서 굉장히 보수진영을 공격을 해왔습니다. 공격의 지점이 뭐냐면 여성 문제에 대한 비하 발언이 나왔을 때 맹공을 퍼붓는다든지 그러니까 진보적 가치를 독점하고 있다라는 어떤 뉘앙스로 보수를 공격을 해온 것이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탁현민 씨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청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굉장히 어떤 야유 섞인 목소리로 나는 꼼수다에서 집권청들을 맹폭을 했는데 당신이 집권한 뒤에 당신의 과거를 딱 열어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곤혹감들은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그 진영이 지난 10년간 진보란 이름하에 보수를 어떻게 공격했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는데 막상 자기들이 정권의 담당자가 되었을 때 그 내용을 딱 열어보니 야 이거는 도대체 뭐지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남는 건 뭐냐? 그럼 탁현민이라고 하는 재주가 뛰어난 그리고 대통령이 상당히 그 재주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그 인물이 청와대 행정관을 계속 있느냐 마느냐의 문제잖아요. 이 시점에 우리가 그 좀 참고로 삼아야 될 관계가 있다. 대통령과 그 인물의 관계. 노무현 대통령과 안희정, 문재인 대통령과 양정철입니다. 예. 이들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던 신뢰,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통령 주변에 남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께 자신들이 부담이 될까 봐 그런 거거든요. 너무너무 대통령을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대통령을 존경하니까 그런 결정을 내렸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담을 남기는 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그러면 본인이 대통령 옆에 있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에 대해서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닌 탁현민 행정관 본인이 판단하시면 될 문제로 본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분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의혹들이 청문회 이전부터 제기가 되고 있는데 먼저 야당 측에서 좀 잔뜩 벼르고 있는 인사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 정치적으로는 뭐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좀 각별한 인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몇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는 부메랑 뭐 이런 단어도 좀 나오고 있고요. 좀 짚어볼 대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하실까요? 저는 이제 인간의 염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예. 아니, 다른 건 뭐 어쨌든 뭐 5대 결격사유 이런 얘기는 하도 많이 했으니까 어쨌든 김상곤과 김병준이라는 두 사람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뭐 어떤 기준을 갖고 비판하느냐에 따라서 적격일 수도 있고 부적격일 수도 있는데 지난 여름에 내가 한 일을 한번 나이를 먹을수록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7월 21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한 김병준 교육부 총리. 그런데 닷새 뒤 한 언론은 김 부총리가 논문 실적을 부풀린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고 김상곤 후보자가 위원장을 맡고 있던 당시 전국 교수노동조합은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국회 청문회를 열어 진실을 가리자고 주장했지만 결국 여론에 밀려 취임 13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여당이 야당을 공격하고 야당이 여당을 공격한 것도 아니고 거의 같은 진영에 있었던 참여정부의 김병준 부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김상곤 교수노조 위원장이 했던 말을 본인에게 적용시킨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의 부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인간의 염치 부분입니다.
있습니다. 김상곤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중복 게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로부터 존경받는 분이었는데 예. 교육부총리라는 자리가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한 인간의 삶과 염치가 중요한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김상곤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오늘 뭐 이슈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박영진 의원이 좀 곤혹스러운 주제가 좀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중간에 가도 되죠. 그래도 이제 모처럼 오셨으니까 하실 말씀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김상곤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청와대나 여당 쪽에서 할 말은 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논문 표절과 관련돼서 어떻게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표절을 할 수 있냐. 게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남한테 들이댔던 잣대는 그렇게 엄격했던 사람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청문회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 과정에서 들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그 김상곤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 그리고 교육부총리로 사회교육부총리로 앉히려고 하는 대통령의 의도. 우리 교육계처럼 정말 뜯어 고쳐야 될, 개혁해야 될 사안들이 많은 데가 또 없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단순히 논리와 어떤 뭐 이론만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경기도 교육감으로서 보여왔었던 실천적인 개혁 모습들 그리고 성공했었던 여러 사례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 그 부분이 더 전국화되고 우리 교육계 전체에 좀 이렇게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적임자라고 하는 저울의 한 추와 우리 이제 박 소장님 말씀하신 여러 그 시비거리,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그 추가 과연 어디로 더 기울지를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해명 들어보고 납득 가능한 것인지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점도 한 말씀, 잠시만요. 그 지점도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교육개혁의, 그러니까 교육적폐청산 교육개혁의 적임자다. 그 다음에 경기도 교육감을 지냈고, 교육계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왔다. 그 경험 중에 하나를 며칠 전 그 중앙일보 기사를 가지고 제가 굉장히 충격받은 부분을 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의 교육 경험 중에 사이버 노동대학 총장을 2009년까지 지냈습니다. 그게 직접 얘기한 것 중에 자본주의의 계급적 모순의 실체 파악과 극복이 이 대학의 중요한 그 이념이다. 신입생 모집의 대표 슬로건을 자본의 족쇄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합시다로 한 것도 이런 얘기들이 2009년까지 사이버 노동자 대학 총장을 하시면서 하신 얘기거든요. 이분이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교육 경력 중에 사이버 노동대학 총장을 지냈을 때 이 얘기, 이 관점,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한국 사회의 총체적 위기의 유일한 극복 대안은 사회주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불과 10년도 안 된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본다면 이걸 단순히 뭐 종북몰이 하느냐, 또 뭐 색깔론 입혔냐. 문제, 뭐 단순히 뭐 그런 차원의 문제로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의구심 가질만 하고, 근데 이분은 다른 뭐 옆에 있는 박 의원이나 이제 박 소장님 보다는 압축적으로 변모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아니,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들어볼 만하다. 제가 지금 볼 때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런 거 잘 모르세요. 핵심은 뭐냐면 지금 현재 학부모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냐. 베네수엘라를 가요. 이 김상곤 후보자가요.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은 베네수엘라의 그 교육에 관한 게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베네수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다 망한 나라예요. 사회주의 갖고 다 망한 나라라고요. 어느 정도냐. 치안이 너무 어렵고, 잘 아시죠? 예. 그 다음에 뭐야, 의약품 보급이 안 돼요. 지금 그런 나라예요. 그 다음에 대학교 다 무상교육 하는 바람에 질이 완전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지금 남미에서도 실업률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근데 이렇게 망한 나라 연구에서 망한 나라의 교육의 시스템을 대한민국에 적용하는 그 저희는 뭡니까? 의도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부자 되는 나라, 성공하는 나라, 잘 되는 나라 다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교육을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을 높은 경지에 오르게 한 그런 나라를 연구해서 좀 접목을 하면 좋겠는데 이분은 왜 베네수엘라냐고요. 그 다음에 아니 제가 얘기를 다 마치고요. 예.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경기도 교육감이요? 저 경기도 사람이에요. 경기도에 살고 있어요.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김상곤 후보자의 제가 이중성을 말하는 거예요. 교육에 대해서 엄청 열받는 얘기인데
본인의 딸들은 본인은 강남구 대치동에 살아요. 가장 좋은 동네에 살아서 가장 좋은 학교를 자기 딸들한테는 다 해요. 예? 외고 보내고 뭐 자사고 보내고 예를 들면 강남 특구에 있는 좋은 사립고등학교 다 보내는 거잖아요. 지금 이분들이 하시는 걸 보면. 그런데 뭐냐? 본인의 욕망은 다 그렇게 하면서 펼치면서 경기도, 강남이 아닌 경기도에 가서는 왜 또 다른 자기가 하는, 딸들에게 하는 교육과 다른 교육을 왜 펼치시냐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내 딸, 내 자식은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고 다른 아이들은 그냥 외고도 가지 말고 자사고도 다 없애고 가지 말고 그냥 니네들은 무저로 살아라. 뭐 이런 겁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가장 큰 괴로움이 뭐냐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출발선상에서부터 부모의 경제 능력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다른 교육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좀 더 구조화돼서 중학교에서는 국제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는 자사고, 외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아이들이 부모의 경제 능력과 동일하게 차별적인 구조로 간다라고 하는 게 가장 괴로운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든 핀란드든 덴마크든 우리 민주당이 특히나 주목하고 있었던 덴마크와 핀란드의 경우에는 출발점부터가 달랐던 거예요.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교육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었고 김상곤 후보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살기를 그 동네에 오래 살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그 동네 살지도 않으면서 좋은 데 보내려고 위장 전입하고 이랬던 게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그 동네에 오래 살아서 자연스럽게 그 지역, 그 파락군에 아이들이 간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외고를 보내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오래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 교육을 뭐 저희가 위해서 지금 오래 산 게 잘못이 이 부분은 아니니까. 잠시만요. 이건 뭐 사실은 기사만 봐도 다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자,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제 김상곤 후보자나 민주당이 내놓는 교육의 전반적인 방향, 이걸 일거의 폐지냐, 조금 줄이느냐, 이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게 저는 동의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된 게 다 이명박 박근혜 때문이다 라고 접근하는 건 되게 사실관계가 틀렸거든요. 예컨대 지금 누굽니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김진표 당시에 이제 교육부총리 할 때 판교 개발할 때 판교를 교육 특구로 해가지고 학원을 다 들어오게 특구로 해주겠다. 그리고 실제로 특목고가 제일 많이 늘었던 게 참여정부 때하고 이제 이때예요. 그때는 이제 명분이 이런 거였어요. 강남이 워낙 발전이 되니까 강북이라든지 서울의 이제 외곽 용인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특목고를 만들어 놓으면은 교육 환경이 다 좋아지고 부동산 문제 해결되지 않겠냐. 좋은 의미인데 어쨌든 지금 결과물은 아주 안 좋은 쪽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한 좀 전반적 성찰과 함께 우리도 그 잘못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갑니다라고 하면 저는 설득력이 높아질 거라고 봐요. 개인에 대한 반성뿐만 아니라.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다 이명박 박근혜가 이렇게 이 아수라장을 만들어놨다 이러면은 좀 안 되죠. 그 핵심은 이거 같아요. 뭐냐면 그 교육개혁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게 그렇게 좋으면 자기 자식들부터 먼저 그걸 적용을 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전혀 그렇게 안 하고 왜 다른 사람들의 자식들한테만 그걸 하라고 하냐고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팩트를 확인했습니다. 보세요. 와, 외고와 자사고를 특권학교, 귀족학교라고 다 비난하시는 분들이요. 뽑아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좋아해요. 실제로는 그렇게 비판하면서 본인들은 다 좋아했어요. 대한민국 공직자는 강남 살면 안 돼요? 그건 좀 이상하신 지적이신데. 그러니까 강남에 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부당한 행위를 했거나 거기 살지도 않으면서 위장 전입해서 다른 사람의 자녀들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이런 문제라면 문제죠. 그러나 강남에 살건 강북에 살건 수원에 살건 그게 무슨 잘못이에요? 그게 지금 잘못이 아니고 아까 잘못처럼 얘기하셨잖아요.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포인트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슬픔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강남에 살고 싶어 하는 분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 살고 싶어 해요, 사실. 더군다나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이면 다 살고 싶어 해요. 좋은 유치원 보내고 싶고, 좋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고 싶어 해요. 그럼 일찍부터 거기 가서 자리 잡고 살고 싶어 한다니까요?
근데 못 사는 거예요. 강남에 가서 살 수가 없는 저도 거예요. 속 안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거기 사는 게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일찍부터 거기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자식들에 대해서 원하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교육. 다 강남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외고 자사고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하고 없앤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학부모들의 열망은 더 강남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나는 원래부터 여기 살고 있었으니까 비난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뭐 당연 국민들이 판단하신 문제라고 예. 봅니다. 예. 글쎄요, 박영준 의원께서 네. 오늘 여당을 대표해서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곤혹스러운 답변도 좀 많이 하시고 조금 이제 공격도 받으시고 대신해서 아이고, 그러셨는데 각오하고 왔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만 또 그 얘기를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러고요. 이번에는 중간에 가야 되겠네. 송영무 후보자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방장관 후보자. 역시 몇 가지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는 해군 참모총장 재직 시절 군납비리 제보를 받고도 묵인한 의혹과 전역 뒤 방산업체에서 받은 고액의 자문료 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실 얼마나 강조를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율촌, LIG, 그 다음에 거기서 상상하기 힘든 돈을 공무비를 뭐 한 달에 3천만 원씩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분이 아주 평범한 얘기로 방산비리 국방개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상식적인 것이거든요. 도대체 청와대의 그 높으신 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국방장관 후보자로 송영무 후보자를 추천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는 대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박용진 의원님 옆에 앉아 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하고 싶어요. 일단 저는 다 들어보고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문회 열어봐야 된다는 생각인데 이분은 이제 두 가지 문제인 게 본인 주장대로라면은 율촌에서 월 3천만 원씩 받았는데 별로 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한 게 없는데 거기는 왜 3천만 원씩 주느냐. 그럼 한 거 없는 게 아니라 진짜 한 게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 있고 또 이제 LIG 같은 경우 연 1억인데 이 국방부 장관이 다른 장관보다 좀 늦어졌습니다. 사드 보고 누락 그 파동이 터져가지고 더 강하게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돌아서가지고 특히 뭐 그때 육군 출신이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해군 출신이 더 강한 개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여론 속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대통령도 그때 강하게 말씀하셨고. 이분이 이제 국회하고 ADD 이쪽이 처음에 할 때는 3천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언론에다가도. 상식적으로다가 어느 법인에 가게 되면은 보수를 얼마 받는 거지를 사전에 약정하는 건 기본이고 3개월 동안 자기가 받는 보수가 얼마인지 몰랐다. 청와대는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실제로 얼마를 받아가지고 일을 했는지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말이 잘 없고 거기도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위원장의 취임사가 되게 이제 감명 깊은 취임사였지 않습니까? 선후배들을 뭐 만나지 말라고 하는 게 이제 죄송하지만은 업무 시간 외에는 오비들 만나지 마라.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지금 공직기강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제 내규 같은 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만나라. 뭐 이런 식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뭐 훌륭한 분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좀 심각하고요. 그 박근혜 정부 때 김병관 후보자라고 있었어요. 국방장관 후보자. 그분이 이제 방산업체 이제 고문료 때문에 낙마했는데 2년에 2억이었거든요. 그거로 비해도 좀 너무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국회에 있을 때 제가 국방위원, 18대도 국방위원이었고요. 19대도 국방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세요. 전역한 후에 거의 바로 법무법인 율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다가 2년 9개월간의 돈이 고문료가 9억 9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어떻게 했냐면
개별 사건에 관여한 게 아니라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율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전문 용어와 배경 지식을 설명해 준 것이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가슴이 좀 무너졌어요. 저도 군인 가족이고 아버지가 사실 저희 아버지는 높은 분도 아니었어요. 육군 대위로 예편하신 분인데 이게 오랜 군 생활을 하다 보면 몸에 애국심이 배가지고요. 이렇게 바로 나와서 이렇게 돈 주고 뭐 이런 이제에 밝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은 참 돈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바로 가서 이렇게 많은 돈을 받고 그다음에 율촌의 변호사들이 바보입니까? 무슨 용어 설명하고 배경 지식 그거 다 책으로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갈까 봐 무서워서 야간에 국방대학원에 가서 약간의 지식을 배우고 제가 그 상임위를 갔지만 보세요. 이거 가지고 설명해주고 10억 정도 돈을 받는다?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2013년에서 2015년 30개월 동안 엘사 자문을 해주는데 그게 자문 기간 동안 그 회사에 해군 납품액이 3배 상승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냥 군인이라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본인이 조함단장 시절에 국내 최대 수송함 독도함의 발주를 앞두고 부하 직원들이 반대해도 입찰에 참여 업체인 한진중공업을 방문해요. 방문할 수 있지만 할 수 있죠. 조함단장이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시기예요. 그리고 바로 한진중공업의 독도함이 낙찰돼요. 또 이상하잖아요. 그다음 보세요. 진짜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다 기함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냐? 이거는 군에 대해서 아는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국방과학연구소요. 이거는 천국의 직장이라고 해요. 여기를 들어가려면 진짜 이거는 하늘의 별 따기도 아니고요. 하늘, 땅 다 합쳐서 별 따기 해도 못 들어가는 곳이래요. 근데 이곳을 그 딸을 갖다가 들여보내요. 왜냐? 거기도 이상한 일, 처음에는 모집 인원이 2명이었어요. 근데 이 딸이 들어가면서 3명을 합격시켜요. 그리고 당연직으로 퇴사를 하면 이 후보자는 그 국방과학연구소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이게 이분 우리나라에 그렇게 국방부 장관 하실 분이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또 한 가지 국민들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이 없으면 인재풀을 아예 더 넓혀서 군인이 아닌 자에게까지도 넓혀서 국방부 장관을 아예 시켜라.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올 지금 정도예요. 뭐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좀 나열을 하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혹은 야당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이야기는 쭉 들었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야당 시절에 지적했었던 딱 포인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군이든 아니면 뭐 검사 출신이든 판사 출신이든 혹은 정부 고위 관료들이 옷을 벗고 공직에서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주로 자기가 몸담았었던 그 기관에 뭔가 로비를 할 수 있는 데로 간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야죠.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 그 송영문 후보자가 그 선상에 선 겁니다. 저희가 야당 시절에 세워놨었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선상인데 이 부분에서 본인이 지금은 저희가 지금 인용하신 그런 해명이라고 하는 것이 다 언론에 그냥 짤막하게 이렇게 전화상으로서 이렇게 전달한 거지 본인이 준비해서 해명을 하고 자료를 동원하고 이런 거는 이제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전의 상황과 다른 것인지 아닌지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는 제가 여당 의원입니다만 박용진은 아직도 야당 의원에서 모두 전환이 안 되는가 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던데 네. 저는 여당, 야당을 떠나서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 분명하다고 봐요. 우리 헌법과 국민들이 저희에게 부여한 일은 뭐냐면 대통령과 행정부, 우리 사법부의 예산 집행, 그리고 인사 이런 것들 다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 부분에서 여당, 야당을 떠나서 충분히 검증하고 선거 질문하고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야당 쪽에서 제기하고 언론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은 저희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국방위원들이라 하더라도 청문회 과정에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해명을 잘 들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해명이 납득이 가능하면 뭐 전 청문 절차에서 통과가 될 거라고 보고요. 예. 해명이 뭔가 좀 부족하고 이렇게 되면 저는 뭐 대통령이 늘 얘기하시는 국민 눈높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해두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유수의 언론사들과 연이어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찌됐건 사전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 좀 난기류도 함께 오고 있습니다. 이 문정인 특보의 발언 논란이라든가 사드 배치 일정의 한미 합의 부분 공개라든가 또는 미국으로 송환된 원비 학생의 죽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네 분은 어떤 우려를 갖고 계신가? 제가 우리 그 아들 운전 교습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운전을 가르치다 그래서 물론 보험을 들고 했는데 옆에 타서 운전을 가르치는데 불안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아들이니까 화도 못 내고 하여튼. 오히려 더 화가 나지 않나요? 어쨌든 그러니까 문제는 북을 변화시키는 수단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나치게 그 대화라는 그 목표에 일종의 도구만이 좀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걱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심각한 걱정은 우리 아들 운전하는 거하고 똑같이 뭔가 초보 운전 냄새가 너무 난다 이게. 사드 문제에서 대통령 처음 발언이 대단히 충격적이다고 얘기해서 일파만파가 됐는데 그 결과는 뭔가 하면 한 분 그냥 면직하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 대충 덮었습니다. 유인비어 씨 사망해서 미국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방북 문제, 화해협력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예.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는 것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말 한미 관계를 풀어가는데 그다음에 대북 문제를 풀어가는데 상당히 아마추어 아닌가라는 그 불안감. 예. 초보 운전, 내 아들이 운전하고 있는 차에 내 친한 사람을 다 태운 것 같은 그 불안감들이 기재에 굉장히 깔려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그 외교 안보 대화가 있었어요. 그 재미있는 건 여기서 서로 경문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그 접점을 찾아 나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북한의 대북 봉쇄에 대해서 미국이 내놓고 있는 가장 센 카드를 접는 대신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유엔 결의안을 지켜주는 쪽으로 가요. 그러면서 미국이 요구했었던 북한에 대한 어떤 그 통제 능력을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발휘하는 걸로 예. 서로 이렇게 합의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전에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위에서 서로 이렇게 그 톤들이 오고 갔다는 것도 봐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번에 그 얘기했었던 사드와 관련해서 그 미국의 그 언론들과 얘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는 딱 이거다. 합의는 지키고 절차도 지키자. 이겁니다. 기존 이전 정부가 했었던 거지만 지킬란다. 양국 국가 간의 합의니까 지킬게. 그런데 다만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거랑 순서랑 이런 게 상당히 다르고 환경 영향 평가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과 틸러슨 외무장관이 서로 통화를 통해서 확인한 건 한국의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지금 밖에서 볼 때는 아마추어적이다. 약간 뭔가 불안하다. 우리 애가 운전대 잡고 차 모는 것처럼 불안해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단계별로의 측면에서의 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상당히 적절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 한미 동맹이 깨질까봐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문정인 이분은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별 보좌관이에요. 이름이 되게 길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앞에 대통령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 보좌관이에요. 예. 그러면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일반 교수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미국 가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사드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한미동맹 깨진다. 이게 무슨 동맹이에요? If North Korea suspend its nuclear and missile activities, then we may consult with the United States to scaling down. And I'm not in the decision-making line, okay? I can give my opinions to the president. Whether he takes it or not, it's up to him. 그 대사 중에 정말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드 때문에 틀어지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이거는 윤 실장님하고 저하고 친구라면, 네? 저는 윤 실장님한테 아무렇게나 막 해. 그러면서 윤 실장님한테만, 당신은 내 친구니까 친구의 도리를 다 해라.
이러면 이거는 적반하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말 혈맹이고 한미 동맹의 이런 여러 가지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이 조건 없이 사드를 수용하지 않으면 사드 철수시킨다고요. 지금은 부시보다 더 심한 대통령이 계세요. 미국에. 트럼프라고. 이걸 함부로 해서 만약에 한미 동맹이 잘못된다면 그 분리, 국가의 이 손실, 이건 다 우리 국민들이 받는 거예요. 예.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저는 사드에 국한해서 말하자면요. 찬성을 하는 쪽이건 반대를 하는 쪽이거는 이게 너무 올라가 있다고는 생각은 들어요. 예. 사드 자체의 이제 이 전략적인 위상과 그다음에 이제 군사적인 효용에 비해 가지고 이거는 무슨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거 빼야지 자주의 상징, 이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걸 해야지 한미 동맹의 상징으로 너무 올라가 버렸다는 느낌은 들고 예. 이번 한미 정상회담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 저는 이건 좀 낮춰지는 면이 맞다고 생각해요. 예. 그 의원님이 이제 생각하시는 것도 제가 알겠는데, 그러니까 문정인 교수의 이야기도 적절하진 않겠죠. 사드 때문에 이제 망가지면은 뭐 그게 동맹이냐. 그럼 반대쪽에서는 아니 동맹인데 이거 하나 못 해주냐라는 식으로 이제 약간 감정적 대립이 가는 것을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는 거고. 근데 예. 나머지 이제 발언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발심이 있었던 건 이런 거죠. 북한 핵이 동결만 되더라도 대화는 돼야 된다. 근데 이건 따지고 보면요. 모두 원래 동의했던 거예요. 동결만 되면은 대화를 시작해가지고 그다음 폐기 쪽으로 가자지, 폐기가 돼야지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예. 일이고, 뭐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거든요. 핵 모든 전면적 폐기가 돼야지 뭐 하나라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거 말은 맞는 말이에요. 윤수장 그 논리 문제보다는 아까 아마추어리즘을 걱정했고 두 번째는 뭔가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북한 핵에 대한 생각이 뭔지에 대해서 예. 북핵의 리스크를 어느 정도 엄중하게 받아들이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 싶은데 지난주에 CBS하고 그 인터뷰를 했을 때 다음날 일간지에 뻥이라는 말이 확 이렇게 일면 탑 기사로 나왔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뻥치고 있지만 그래서 개인적으로 궁금해가지고 뻥은 영어로 뭐지? 뻥은 영어로 뭐라고? 그 이제 번역을 했을까? 예. 그래 물어봤어 진짜. 물어보니까 외신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블러핑이라 했다더라고요. 블러핑. 예. 그래서 이제 블러핑이나 우리 포커 칠 때 아무 카드도 안 가지지만 우리가 스트레이트나 프레이스처럼 이렇게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전문적인. 자, 그 얘기는 지식을 뭐냐면 문재인 예. 대통령이 북한 핵은 블러핑이다. 예. 실제로 미사일 수준이나 핵 수준이 위협적이지 않은데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블러핑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북핵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이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것이거든요. 예. 미국 입장하고 다른 겁니다. 미국은 지금 이 미사일이라는 캐리어를 통해서 북핵이 본토까지 날아올 수 있다라는 그 위기의식을 공화당 정부는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뻥이다 이게 블러핑이다라고 하면 북한 핵을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팩트 인식에 대해서 미국과 문재인 대통령 차이가 엄청난 것이죠. 물론 이거 뻥이라는 게 뭐 실제로 그런 문 대통령이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북핵 위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솔직한 생각을 국민들은 좀 알아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벼가 사망하면서 어찌됐건 미국 내 여론이 상당히 싸늘해지고 북한과의 대화 얘기보다는 좀 압박 얘기가 더 나오는 것 아닙니까? 원비어 사망 사건이 없었다면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엇박자를 내면서 균열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소득 없는 한미 정상회담이 되지는 않을까 이제 이런 걱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악재라고 저는 봅니다. 원비어 사망 사건이 상당히 악재고 또 북한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에서 보면 인권이나 타국의 국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 법적 보장 이런 것들이 약한 그런 문제의 나라라고 하는 것도 확인이 다시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그걸 방기했다거나 혹은 우리 정부가 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책임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 똑같이 북의 책임을 지적했고 비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대립이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미국 내부에서 보면 오바마 정부 때 뭐 했냐 이러면서 현재 공화당 정부가 오바마 정부를 비판하건 하는 정치적 소재로 지금 활용하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거해 나갈 거냐라고 하는 것을 잘 답을 찾아야 되겠죠. 하나도 이제 좀 안심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예. 미국이 평화 모드로 전환할 때는 대부분이 민주당 정부보다는 오히려 강경했었던 공화당 정부에서 이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해냈던 때도 많고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일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예. 미국의 공화당 정부가 북미 간의 문제 또 한반도 문제 전체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훨씬 전향적일 수도 있겠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다 또 기억을 다시 살려보면 이제 반미면 또 어떠냐 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2004년 9월에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핵에 대해서. 북한의 핵 개발 주장은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 바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때문에 사실 부시 행정부와 이제 어려운 점이 계속 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2005년 11월 경북 경주에서 열린 회담은 역대 최악의 한미 정상회담이었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때 일화가 있어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왜 그렇게 북한을 압박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부시 대통령이 나중에 회담 끝나고 나서 보좌관한테 앞으로 노 대통령과 볼 일이 없다. 정말 그 뒤로 한미 관계는 굉장히 악화였어요. 예. 그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한테 엄청난 부담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좋지 않아요. 미국의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도자기를 다루듯이 깨지지 않도록 정말 예. 조심스럽게 해야지 안 그랬다가 큰일 납니다. 예.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볼게. 좀 도와줘. 한미 정상회담 가가지고 우리 카드도 내고 또 트럼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카드도 받겠죠. 그러면서 서로 조율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중국에 가서 시진핑과 또 협의해서 어떤 카드를 서로 교환할 건지 가질 거라고 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속수무책을 벗어나는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내가는 과정을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진 의원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많이 힘드셨습니까? 쉽지 않네요. 여당 노릇하는 게. 오늘 특별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준비한 한 말씀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이죠. 존 F. 케네디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치에서의 실수는 선거에서 지면 그만이지만 외교에서의 실수는 우리 모두에게 죽음을 가져올 수 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